제가 이번에 준비한 세션은 이제 코딩 테스트 합격 전략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말이 합격 전략이긴 한데 이게 사실상 학습 전략에 가까운 내용들도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총 4가지 정도로 전달을 해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일단 결과적으로 어떤 루틴을 가지면 좋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그 루틴을 활용할 때 어떤 컨텐츠가 좋냐로 한 2-3가지 이제 어떤 문제집이냐, 2번에 보시면은 어떤 문제집이냐부터 이제 어떤 강의를 먼저 듣고 하면은 더 좋냐 이런 얘기를 하고 1번에서 연장선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디테일한 부분을 챙길 수 있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뭐 자랑은 아닌데 제가 이만큼 좀 돈을 썼다 라는 거고요. 좀 코딩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가지고 이런 뭐 많은 부분을 좀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습 루틴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일단 문제를 보고 해석을 했다는 전제하에 이런 1, 2, 3, 4번 루틴을 가져가시면 좋긴 한데 그 전에 0번째로 여기서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는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보고 1시간 내로 내가 못 풀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해설집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해설집부터 학습을 한 다음에 해설지에 있는 로직을 이제 거의 암기하듯이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해설집이 있는 문제집을 선정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그 틀린 문제를 한 번에 이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했다고 내 것이 됐느냐? 그게 아닐 거거든요. 다음날 일어나면 무조건 까먹고 일주일 뒤면은 또 까먹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복습 큐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복습 큐라는 거랑 이제 그 부수 작업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샘플 같은 거는 제가 뒷장에서 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복습 큐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제 틀린 문제는 학습 주차별로 구분 짓때 거기에다가 오답 노트를 기록하고 내가 틀린 문제명을 기록을 해서 큐처럼 관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뒷장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랑 복습 큐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오답 노트 같은 거는 이제 블로그나 노션 같은 데 따로 온라인 상태로 저장을 한 다음에 오답 노트는 이제 출퇴근길이나 뭐 여기 올 때,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그냥 짬짬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계속 그냥 상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내가 특히 어떤 부분을 틀렸다 위주로 오답 노트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습 큐는 최근에 풀었던 게 점점 뒤에다 쌓일 거고 제일 오래된 문제가 앞에다 쌓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문제를 빼가지고 이걸 또 풀어보고 틀리면 다시 뒤에다 넣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복습 큐가 전부 다 빠질 때까지 오답 노트랑 같이 복습을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그럼 시너지 효과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복습 큐가 다 빠지고 나면 제가 그 상태를 이제 문제집 졸업 상태라고 좀 명명을 해봤는데 문제집을 졸업하고 나면은 목표 상실 때문에 학습 동기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를 몇 가지 좀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은 정보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그게 대회를 준비하는 거랑 뭐 따로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또는 1일 1문제 이런 거를 해보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대회를 준비할 때 좀 이런 대회 좋더라 3가지 정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PCCP라고 뭐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문제집 한 권을 졸업을 한 다음에 PCCP나 이런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알고리즘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입상만 해도 뭐 입사할 때 우대 조건이라던가 또 대부분 아마 코딩 테스트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정보로는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이 현대모비스 알고리즘 대회도 있지만 현대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현재 소프트웨어에서는 PCCP처럼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2문제 풀어가지고 합격만 하면 레벨 3 정도를 부여를 해줍니다. 레벨 3 정도를 부여를 해주는데 그게
현대 그룹사 거의 대부분 코딩 테스트를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문제집을 다 풀고 나면 뭐 이런 대회 같은 거나 자격증 같은 거를 준비하는 게 취업 전략으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B1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문제를 2시간 내로 푼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집에서 똑같은 걸 푸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제가 이런 도서나 이런 온라인 문제집 같은 거를 따로 준비를 해뒀거든요. 거기에서 정답률 35%짜리 이상.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풀긴 풀었지만 다 풀진 못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설지는 인터넷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계속 그 복습 큐가 비었을 때 새로운 문제를 풀어서 틀림으로써 그걸 계속 추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 루틴을 만들 때 참고했던 유튜브인데 많은 유튜브를 봤지만 한 3개 정도, 여기 3개 정도가 좀 가장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도서 문제집은 이렇게 2가지 정도가 되고요. 이게 파이썬 위주로 좀 채택이 되어 있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픽테크들 위주로 준비를 하려고 하면 파이썬이 조금 더 문제 경향상으로는 구현에 유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책이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요 정도 온라인 문제집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리트코드입니다. 이게 탑 15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솔직히 몇 사이클 돌려가지고 복수큐 다 떨쳐내면은 국내 테크 기업은 아마 다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백준을 추천드리는데 이게 무료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선정해 놓은 문제들이 백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놨고 이제 3번째로는 프로그래머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프로그래머스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앞장에서 PCCP라는 것도 소개를 드렸는데 이 PCCP 문제랑 PCCP 응시 환경이 프로그래머스랑 동일한 환경이어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어떤 코딩 테스트 역량이 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래머스에 카카오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기출문제 필터를 다 걸어놓고 거기서 한 정답률 35% 이상짜리 문제를 다 풀어봤을 때 내가 한 절반 이상을 맞는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 상반기나 하반기 때 뜨는 카카오 공채에 노려보실 만도 합니다. 근데 뭐 50%가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 빅테크 데카라쿠베 말고 그냥 전통 대기업이나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뭐 은행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이제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강의들은 요 정도인데요. 제가 C++도 옛날에 공부를 했었으니까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이고 파이썬은 약간 홍보일 수도 있는데 개발남 노시분 강의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좀 특이한 마크로 되어 있는 이 노시데브의 노시데브는 이게 사실 이 강사분이 따로 운영하는 코딩 테스트 문제풀이 부트캠프 뭐 그런 겁니다. 8주짜리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상세한 학습 방법을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공채를 노린다. 그러면은 파이썬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나는 파이썬 좀 질린다. 뭐 문법도 모르겠고 뭐 근본 있는 언어라 생각 안 한다. 그러면은 C++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C++로 제가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기업 정도는 합격을 해봤었는데 이제 다시 떠올려 봤을 때 이 2가지 문제가 C++이 아니었다면 파이썬이었다면 더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뭐 경험적인 근거가 좀 있고요. 내가 만약 신입 공채는 좀 못 노리겠다, 뭐 스타트업, 뭐 유니콘 뭐 그런 기업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는지 좀 관찰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업이 뭐 코딩 테스트가 없고 과제 전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 포지션의 주 언어가 매우 유리하고요. 어차피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만약에 뭐 파이썬으로 과제를 한다? 뭐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백엔드인데 뭐 자바스크립트 또는 뭐 자바 이런 걸로
과제를 해야 당연히 그 회사의 기술 스택과 좀 동일하거나 일치선상이 있겠죠. 과제 전형이 아니다. 그러면 스타트업도 사실 알고리즘 알고리즘 문제 위주의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것도 좀 적지가 않은데, 저는 한번 객기 부리느라 자바스크립트 했다가 정말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파이썬이 결론은 답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제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분석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코드를 치는 게 아니라 이 하얀색 사진을 보시면은 이 슈도 코드를 한글로 적는다라고 제가 적어뒀습니다. 이게 코드를 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추출해낼 때까지 내가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냐. 솔직히 이것만 세워지면은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뭐 세웠다 라고 하면 저는 한 30분 내지로 리미트를 걸어서 구현을 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왜 30분이냐면은 보통 코딩 테스트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주어지는데 120분 정도가 타임 리밋이 걸려요. 그래서 솔직히 마지막 3번 문제를 빼면 보통 절반 이상 엔소를 했을 때 통과 커트라인이 되는데 30분 내로 풀지 못하면은 조금 다른 문제나 뭐 절반 이상 엔소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친구들과 제 경험에 의한 뭐 그런 작은 통계이고요. 그래서 약간 돌아왔지만,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30분 내지에서 1시간 정도 슈도 코드를 적는 거에 집중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직이 파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0분 만에 로직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그 로직이 2번처럼 앞뒤 관계, 로직 기능 단위로 파악을 됐을 때 이제 앞뒤 선후 관계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맨해튼 거리 2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했을 때 맨해튼 거리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맨해튼 거리의 정의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맨해튼 거리라는 게 바둑판에서 한 점으로 이동할 때의 거리를 맨해튼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을 할 때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dy, dx에 따라 계산 범위에서 순회를 한다. 뭐 x는 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떤 뭐 강이나 산이 있는데 강은 건널 수 없다. 그게 스트링으로 x로 표현이 됐으면 x는 뭐 가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이 앞뒤로 논리적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파악이 됐다면은 그제서야 구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진에서 제가 문제를 풀었던 사진인데, 요 주석들이 사실상 2번 단계에서 앞뒤 관계, 선후 로직 관계가 파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처럼 뭐 if문 4개 정도가 여기 걸려 있는데 이 2번 단계를 지나쳤다면은 아마 시간 내로 풀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슈도 코드 위주로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 구현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복습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복습 큐를 관리를 해야 하고, 복습 큐는 오답 노트를 기반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답 노트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은, 내가 먼저 풀었던 문제 링크를 걸어주고요. 약간 아카이빙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제가 세웠던 슈도 코드 절차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적어줍니다. 근데 여기 풀다가 내가 슈도 적다가 막혔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질문문으로 맞춰가지고 여기서부터 더 진행하지 않고요. 바로 오답 노트 부분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M 행렬에서 I, J를 구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고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슈도 코드를 다 작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해답지를 봅니다. 해답지를 보고 나서 해답지를 이해하는 데는 따로 시간적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코드는 본인이 스스로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해가 됐을 때 본인만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본인만의 느낌이 있고, 내가 슈도 코드 적던 부분이랑 또는 내가 구현을 하다가 막혔던 부분, 그 부분이
대조가 될 수 있어요. 비교 또는 대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블랙 포인트 2개에서 4개 내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오답 노트는 추상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어떤 if문 하나가 부족했는지 또는 뭐 어떤 포문 하나가 부족했는지 그거를 좀 말로 풀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디테일해야 되냐면 거의 내가 해설지를 쓰는 것처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그래서 오답 노트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이해한 코드를 스스로 풀었을 때 그 코드를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뭐 온라인 기반에다가 어딘가 저장을 해놓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들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나 뭐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핸드폰 만지고 싶을 때 그냥 한번 쓱 보고 뭐 인스타 하시거나 유튜브 하시면 됩니다. 약간 핸드폰 사용하기 위한 코스트를 먼저 지불한다 라고, 그런 트리거를 설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말했던 복수큐입니다. 저는 이거를 주차별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주차별로 나눴던 이유가 그때 학습할 때 카테고리, 문제 카테고리별로 한 주씩 각계각파 해 나가는 그런 공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숫자별로 적혀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주차별로 또는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하셔서 그 주에는 그 관련된 유형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억이 잘 남아요. 그리고 기억이 잘 남으려면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반복은 아까 그 틀린 문제 위주로 오답노트 작성한 거에서 계속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상기해 주시면 돼요. 계속. 그래서 요걸 다 비웠을 때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대회 같은 거를 참석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복습 큐랑 오답 노트,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학습 루틴, 해설집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석된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해석이 되면 내가 구현을 못했을 때 해설집을 보고 복습 큐에 넣고, 복습 큐에 들어있는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 기반으로 계속 상기를 해준 다음에 복습 큐를 다 털어내면 대회를 준비한다 또는 자격증을 준비한다. 이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뭐 질문 같은 거나 뭐 궁금하신 점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